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홍현영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시와 현장이라고 하는 큰 주제 중에서 마중물로 첫 강을 맡았는데요. 3.1운동의 경험과 그리고 동인지 백조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첫 화면으로 선택한 이 장소가 어딘지 혹시 짐작이 가능하실까요? 이게 중앙 부분이 좀 큰 제목 때문에 조금 잘려서 아쉽긴 한데 지금이랑 크게 풍경이 다르지는 않아요. 이제 종각이랑 종로 일대를 아마 안에 들어가신 분은 많이 없을 테고 지나가다가 자주 보셨을 겁니다. 탑골공원입니다. 그리고 이 탑골공원은 익히 잘 아시다시피 3.1운동에 해당되는 발원지이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많은 학생 인파가 여기에서 이제 3.1운동의 선언문이라든지 낭송하기도 하고 삐라를 뿌렸던 공간이기도 하죠. 동인지 백조가 1921년에 발간됐으니까 그 이전인 2년 전에 백조 동인의 구성원이었던 김기진, 박영희, 홍사용, 그리고 박종화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 공간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격렬한 운동의 경험이 어떻게 해서 문학이라고 하는 특히 동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수성으로 발원됐는지에 대한 이 과정이 되게 좀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이 두 개를 함께 묶는 게 유의미하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1920년대를 일컬어서 저희는 동인지의 시대라고 수식을 하고도 합니다. 이것은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저희가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물밀듯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근대 문명의 대표적인 상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학, 기술, 그리고 바로 빠질 수 없는 게 문학이겠죠. 그랬었을 때 이 문학을 처음에 들어왔었던 1910년대를 상징하는 인물들은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죠. 기존에 있었던 한문으로서의 문이 아닌 문학, 리터레처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근대 지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게 이광수의 시대라면은 이제 20년대에 들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수용하고 변형되고 실제로 창작되는 과정들을 동인지의 역할을 통해서 좀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백조라고 하는 이 동인을 주로 다루는 이유는 창조하고 폐허라고 하는 시기까지만 해도 이때 당시에 이제 김동인이라든지 아니면 폐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김업, 양궁병, 황소구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인물들은 대부분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일본에서 출간을 하면서 동인지를 발간했었던 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최초의 시 동인지라고 하는 황소구가 주재했던 장미촌에 이르러서 바로 이 백조의 동인들, 파릇파릇하고 되게 젊었던 이제 막 졸업했던 백조 동인들이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박종화, 박영희, 노자영 이런 인물들이죠. 그랬었을 때 이 백조라고 하는 동인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창조 폐허하고는 상당히 성격이 달랐다고 동시대를 경험했었던 문인들이 회고하고는 있습니다. 보통은 창조가 굉장히 생기발랄한 그런 류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들이 보인다면은 그에 비해서 폐허는 폐허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알겠지만 굉장히 데카당스하고 음울하고 이렇죠. 그리고 이제 백조에 이르러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굉장히 보헤미안적이기도 하고 퇴폐적인 것도 동시에 있으며 그리고 전위적인 묘소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게 백조의 특징입니다. 이 표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백조 표지 앞에 보면은 기존의 동인지들하고는 다르게 떡하니 창조, 폐허 이렇게 제목이 박혀 있는 것과는 다르게 고풍스러운 백조라고 하는 이 제호 밑에 백자 모양처럼 보이는 이 실루엣과 그리고 신라 의복을 입고 있는 여성이 그려져 있죠. 실제로 백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문학 동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본격적으로 화가로 활동했었던 안석영, 활동명은 서경이지만 본명은 안석주입니다. 안석주가 이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이 안석주에 대해서는 이따가 만문 만화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백조동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가장 달변가였고 웅변가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엄청난 팬덤을 몰고 다녔던 방정환이 일컫는 말을 좀 상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정환 같은 경우에는 네, 이분이죠. 그래도 조금 날씬한 사진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이후에는 조금 더 통실통실해지시긴 하는데 알다시피 방정환은 어린이날을 주창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천도교의 대표적인 연설가이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잡지 어린이를 발간했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백조동인을 마주치면서 방정환이 했었던 말이 저는 되게 근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오시니 종로 거리가 새파랗군요. 이 말은 백조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학생다움, 치기어림 이런 류와 문학이 결합했었을 때 그 생생한 생기를 방정환이 좀 기껍게 맞아들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백조 동인들이 학교를 다닐 때 증명사진이죠. 당시에는 고등보통 학교였습니다. 고보를 다닐 때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백조를 발간하는데 가장 공을 많이 들였고 마지막까지 진짜 가산을 탕진해가면서 발간을 하는데 힘을 쏟았던 홍서영입니다. 제일 왼쪽이에요. 그리고 백조 동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빛나는 시를 썼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서울에서 주로 기거하지는 않았고 대구에 있었던 이상하입니다. 이상하는 아마 좀 현대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나의 침실록 아니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로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요절한 천재라고 많이 수식되는 나도양까지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어떠세요? 좀 이 파릇파릇한 젊은 이 사진에서도 조금 짐작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오시니 종로거리가 새파랗군요. 실제로 종로 거리 일대를 당시에 백조 같은 경우에는 문화사라고 하는 사무실을 하나 빌려서 문화사라고 하는 데를 차려놓고 아지트로 삼아서 함께 무리를 지어서 다니곤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풍경들이 굉장히 근사하게 불과 몇 살 차이가 안 나는 방정환에게 느껴졌던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백조 동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1운동 당시에 고등보통학교를 재학하고 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기껏 해야지 20살이 안 됐던 아니면 20살, 21살 안팎이 되는 인물들이 경험했었던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되게 생생한 의미에서의 현장감이 있었겠죠. 그게 꽤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백조는 휘문고보와 그리고 배제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단체라고 짐작하셔도 싹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당시 휘문고보를 다녔던 인물들이 이제 박종화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홍사용 이런 사람들이고 배제고보를 다녔던 게 박영희, 김기진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휘문고보에서 문우라고 하는 자기들이 함께 좀 의기투합해서 학교에서 문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께 만든 인쇄 잡지가 아니라 회람 잡지, 돌려서 읽는 잡지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배제고보 출신이었던 박영희, 김기진 이런 류의 인물들은 신청년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창조 폐허의 동인들이 주로 유학 중이었던 거에 비해서 백조 동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생생하게 당시에 종로 일대를 싸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도 백조 동인들은 이제 시위에 동참을 해서 시내를 막 누비면서 다니고 삐라를 뿌리기도 했고 당연히 잡혀갔습니다. 유치장에서 어떤 사람은 3일 정도 잡혀 있었고 나중에 말씀드릴 이제 백조 동인에서 굉장히 친밀감과 교우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지연, 정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3개월도 넘게 감옥에 수감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있고 나서 당시에 서울에 있는 주로 고보는 다 6개월 이상의 휴학을 했었죠. 그래서 그 경험들이 굉장히 이들이 성년을 맞이하는데 크나큰 격변기이고 변곡점이 됐을 거라고 하는 걸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조는 동인지로서의 속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지점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보통은 잡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잡지를 읽는 독자를 유입하기 위해서 투고를 하는 글이 있으면은 지면을 할애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독자가 동인에 합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걸 짐작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조는 다른 함께 합류하고 있는 동인들의 추천이 없으면은 동인에 참여하는 게 불가능했었고 그리고 그 인물들 중에 하나가 앞서서 제가 이제 배제고보하고 그리고 휘문고보 출신들이 주로 백조 동인들의 연결망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들하고는 조금 상이하게 한성도서 주식회사에서 주로 활동했었던 노자영이라고 하는 출판가이자 미문가였던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을 홍사용이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홍사용의 백조 3호, 백조의 마지막 호입니다. 가 됐던 1923년 9월호의 백조 후기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저는 원문으로 일단 표기를 해놨지만 읽기는 현대국어로 읽겠습니다.
종로의 한 길은 넓은 거리인 대신 쓸데없이 광고 간판이 부질없이 걸리적거린다. 저녁 나절의 서울 거리는 술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맑은 정신이 공연히 얼떨떨해지긴 하지만 정말로 이제 두 눈이 풀려서 비틀비틀거리는 술주정권이 넓은 거리가 좁다고 휩쓸어 가다가 커다란 책방이죠. 서점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의 광고판하고 시비가 걸렸다. 그래서 발길로 한번 걸어차서 이 광고판을 넘어뜨리고 짓밟아 버렸다. 왜 이 광고판을 보고 이 술주정꾼은 화가 났느냐? 광고문 중에 고급문해라는 네 글자가 있다. 고급문해가 뭐냐? 더구나 이 고급문해란 간판하고 나란히 서 있는 이 간판을 보니 그건 더 가관이다. 사랑의 불꽃? 아니면 사랑의 불쏘시개? 뭐 현대조선문단의 인류문사의 기고? 기가 차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이 술주정꾼이 누구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홍사용입니다. 이 홍사용은 백조를 간행하기 위해서 자기 사촌형의 재산도 투자를 시켰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재까지 털어가면서 백조의 마지막을 인쇄하고 발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인물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자영을 영입했었던 것도 홍사용입니다. 그런데 홍사용이 이제 사랑의 불꽃이라고 하는 문집의 광고판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사랑의 불꽃을 간행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홍사용이 백조에 영입했던 노자영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가 이제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유입됐었을 때 그 근대에 해당되는 여러 유형의 지식들이 있었겠죠. 그것은 과학이기도 하고 기술이기도 하고 혹은 문학의 이름이기도 했었지만 새로운 의미에서의 관계망이 형성되는 지점들도 있었죠. 그 이름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불꽃은 1923년에 이 서간 문집, 그러니까 편지를 모아놓은 이 문집에 발간됐었을 때 정말 공전의 히트를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여학생들이 딱 캐비닛,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소품 바구니 이런 거겠죠. 이것에서 딱 꺼내면은 전부 다 연분홍색 노자영의 책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문학이 뭔지 모르지만 이 문학을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 문학 청년, 문학 소녀들 전부 다 노자영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유사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가지고 온 건 사랑의 불꽃의 서문입니다. 일부분만 가지고 왔지만 조금 읽어볼게요. 사랑은 인생의 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오아시스입니다. 근대가 새로운 관계로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그리고 이게 유입됐었을 때 사실 이미 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연애가 성립되고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글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인생의 오아시스고 꽃이라고 말하는 사랑이 뭔지라도 궁금해서라도 사람들은 사랑이 불꽃이라는 책을 읽었을 겁니다. 우리 사회도 사랑이란 말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책들도 되게 많이 나왔고요. 더욱이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를 마침 맞이해서 진정한 의미의 연애 서간집을 발행하는 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직 책자 중에는 이 조그만 책자, 여기에 이 사랑의 불꽃에 들어있는 편지글이 19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책자긴 하죠. 그 작은 책자 안에 우리 사회의 연애의 여러 가지 모양을 수집했습니다. 실제로 사랑의 불꽃엔 연애의 여러 모양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상상으로 꾸민 편지글이긴 한데 사랑하는 사람이 유학 가가지고 여전히 내 사랑은 여전해요 라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반대해서 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독약을 먹고 막 편지를 쓴다든지 이런 류의 것들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해서 이 배신감에 막 시달리면서 그러나 나의 사랑은 순수하고 너는 이제 나하고는 다른 삶을 살게 됐지, 이런 류의 편지들도 있습니다. 꽤 재밌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연애의 여러 모양을 수집했을 때 그 대부분은 사실 그대로의 편지입니다. 일종의 과장이죠.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이 사랑의 불꽃이라고 하는 게 유행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이것을 정말 굉장히 리얼하게 받아들였을 공산도 좀 큰 것 같아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 조선에서 이 근대의 모습으로 유입되는 여러 양상 중에 하나가 연애라면은 그 중에서 이 노자영이라고 한 사람은 이 연애를 문학의 소재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한국 문학사는 노자용을 무엇으로 기억하느냐라고 생각해 봤었을 때는 역시 사랑의 불꽃이 이 사람의 대표적인 저작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자용이 이 연애라고 하는 것을 활용한 것을 그때 당시에 문학을 지망했거나 아니면 문학을 잘 몰랐던 문학 청년이나 아니면 문학 소녀들이 좋아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간접적이었고 실제로 경험할 수 없었던 소문에 가까웠던 연애라는 게 있다면은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읽을거리로서의 바로 이 사랑의 불꽃이라고 하는 게 읽을거리였고, 그리고 또 문학을 입문할 때 뭐가 문학이고 뭐가 아름다운 그림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였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저는 이게 백조에 노자용이 영입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고, 그리고 백조에서 노자용이 추출된 이유도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글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과 본격적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노자용은 사실상은 문학에 속하지 못하는 일종의 저속감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노자용이 축출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홍사용은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사랑의 불꽃이라고 하는 간판을 보면서 발로 걷어차면서 이게 무슨 고급문해야. 문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게 아닌데 이걸 고급문해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읽어주는 사람이 많은 것 자체에 대한 분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류의 이 분노들, 달리 이야기하면은 문학장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노자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학가가 아닌 미문가로 수식되는 이 과정들은 비단 홍사용만의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서서 홍사용하고 같이 이제 배제고보를 다녔었던 박종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류의 기억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장미촌, 황석우가 주재했었던 최초의 시 동인지입니다. 이 장미촌 창간호를 낸 후에 종로 YMCA에서 시낭독회를 열었는데 이게 바로 최초 시낭독회였다. 당시에 사람들은 장미촌이 뭐야 하면서 이 어휘에 구미가 동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성 문의는 매우 드문 존재였으니까 그 여류였던 박인덕이 신시를 낭독한다고 하니까 한층 흥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낭송에 모이기도 했었다.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로 노자용이 시를 읽었다. 근데 당시에 노자용은 장미촌에서 자기 시를 게재하기 전에도 이미 좀 인기가 있었다. 이유가 무엇이냐? 앞서서 노자용이 한성도서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성도서에서는 학생계라고 하는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잡지를 발간했었고,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좀 더 다양한 교양 종합지도 발간을 했었습니다. 노자용은 주로 학생계를 편집 담당했었고 시도 쓰고 그리고 평론도 쓰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 학생계란 잡지에서 달콤한 연애시를 쓰고 사랑의 불꽃이란 산문집으로 여학생계에서 인기가 높은 사람이었다. 지금에 와서는 노자용의 글이라고 하는 게 조금 오글오글 거리는 거긴 하지만 처음으로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사람들의 충격을 생각해 보면 인기가 있을 만하죠. 실제로 노자용이 기억하기로도 연애 편지가 되게 많이 왔대요. 그리고 노자용을 너무 좋아해서 선물을 보내기도 했고 사과를 상자째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소절수라고 해가지고 그 지금으로 따지면 수표인데요.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들이 달콤한 시를 잘 쓰는 노자용의 얼굴을 보면서, 보통 그렇잖아요. 글을 잘 쓰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좋으면 얼굴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노자용의 얼굴을 보려고 왔는데 실물은 시와 다르게 추남이었다. 키는 제법 장신이었지만 북어같이 말랐다. 얼굴은 흑인 이상으로 까맣고 너무 거칠거칠하고 일발은 또 너무 노랬다.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이렇습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그냥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런데 이 노자용은 당시에 여학생들한테 인기를 얻고 싶어서 미안수하고 크림을 하얗게 이제 바르고 있었다. 그렇지만 원래 까만데 그렇다고 해서 크림 바른다고 하얗게 미남이 될 리가 없다. 여학생들은 저 사람이 노자용이야? 이러면서 웃어댔다. 노자용이 막 손짓 발짓을 하면서 막 이제 진주의 별 이런 걸 읽었어도 사람들은 자작시를 읽었으나 웃기만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후에 2세, 2세 하고 3세 하고 계속 팔렸던 사랑의 불꽃이 안 팔렸다. 연애 편지도 안 왔다. 노자용은 이게 얼굴을 오픈하고 나서 손해를 본 거다라고 박종환은 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앞서서 홍사용과 분노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조금 악의적이에요. 그리고 사실관계도 살짝 틀리긴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동인지 장미촌이 발행됐던 시기가 1921년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불꽃은 1923년에 발간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랑의 불꽃이 가지고 있는 당시에 이 유행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박종화가 가지고 있는 좀 기억의 오류이거나 아니면 착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게 사랑의 불꽃이 발간되기 이전이라고 하면은 노자연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공전에 히트를 했지만 그 이전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노자연의 시가 많이 읽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노자연이 아프기도 했었고 당시에 문학적인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던 시기가 1925년을 전후라고 한다면 노자연이 거의 회자되지 않기 시작했던 건 1927년 정도 보니까 사실 사랑의 불꽃이 이후에 안 팔렸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지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학장이 가지고 있는 문학 다음에서의 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독자적인 가치관이 기억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간극이자 오류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박종가 같은 경우에 노자연이 얼굴에 막 이렇게 크림 바르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비꼬면서 야 그런다고 미담 되겠니? 라고 했지만 사실 백조 동인들도 엄청나게 하이칼라 모더니스트하고 이때 당시에 동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자기 스스로를 꾸미는 것마저도 되게 대표적인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노자연을 왜 비꼬았느냐? 저는 이 맥락들이 조금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한테 인기몰이를 하는 그런 대중적인 잡문에 불과한 게 문학이라고 판단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나도양이라고 하는 백조에서 대부분 이제 소설을 담당했었던 인물이죠. 별을 알거는 우지나 말걸 이런 것들을 쓰기도 했었죠. 근데 이 나도양 같은 경우는 아예 노골적으로 춘성이라고 해서 노자영의 호인 춘성을 다른 한자로 바꿔가지고 얼굴에 너무 막 이렇게 맵시를 내느라고 면도덕이 푸르둥둥하게 오른 이런 춘성이란 사람, 뭐 기생한테 연애 거는 속물 이렇게 묘사를 하는 소설을 쓰기도 했었을 정도입니다. 제가 백조가 단순히 문학을 하는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희곡을 쓰는 사람들만이 동인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표지를 그렸었던 안석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안석영은 이제 이후에 화가로 활동하면서 신문 사파가로서도 대표적인 작품들을 많이 남기는데 저는 그중에서 이 만문만화에 해당되는 두 가지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은 모던보이, 오른쪽은 당연히 모던걸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이제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했던 거죠. 한동안 막 이제 한복 입고 다니고 후줄근한 옷이나 이런 걸 입고 다녔던 사람들이 내가 근대의 신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동글동글한 안경테를 딱 쓰고 모자를 쓰고 머리도 짧게 자르고 양장을 입고 그리고 옆에는 무엇을 하느냐. 스틱이라고 하죠. 이제 의장.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도시를 산책하는 겁니다. 공원을 걷는. 그리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안석영 같은 경우에는 좀 꽤 비꼬면서 이런 풍자하는 모습으로 이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옆에 세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던 뽀이의 산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똑같아 보이는 이런 의장을 엄청나게 가산을 탕진하면서 꽤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에헴 하면서 걸어다니는 이 모습들이 상당히 우스꽝스럽다는 거죠. 모던걸에 대한 비판은 좀 더 수위가 높습니다. 보시면 꼬리치는 공작. 너무하네요. 그림도 너무해요. 모던걸은 어떤가요? 짧은 치마를 입고 굉장히 높은 구두를 신고 있고 그리고 짜잔하면서 모자를 쓰고 코트, 모피가 막 이렇게 둘러진 이런 코트를 쓰고 되게 맵시 있는 차림으로 걸어서 나오는데 집은 초가집이죠. 이게 초가집이라고 하는 거는 집안 살림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멋내기 위해서 여학생들이 이제 모던걸이 되기 위해서 단발로 자르고 그리고 손에 막 손목시계 차고 그리고 예쁜 옷 입고 이런 모습들 자체가 일종의 근대가 가지고 있는 퇴폐한 영역이라고 안석영은 풍자를 했던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자영을 비꼬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 것 같아요. 일종의 모던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신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굉장히 정석적인 의미에서의 금력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황금성을 통해서 스스로를 재현하는 모습이었다면은 사실 이때 당시에 동인을 활동을 했었던 인물들은 분명히 멋을 내기는 했었지만 좀 행보가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폐허에서의 대표적인 오상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공초 오상순은 이 사람이 낭송회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웬 거지가 왔나. 왜냐면 오상순이 어떻게 했냐면은 머리를 장발로 길렀는데 그걸 올백으로 넘겨가지고 머리가 얼마나 길었는지 어깨까지 왔대요.
그리고 되게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이건 오상순만의 일은 아니고요. 백조 동인들 같은 경우에도 주로 어떤 걸 했냐면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모던 보이의 옷들이나 이런 거는 지양하고 주로 터키식 모자 되게 엉뚱하죠. 이게 초생딸 막 이렇게 장식된 터키식 모자 같은 걸 쓰기도 하고 학생복을 입었는데 겉에다가는 루바슈카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전통복이죠. 그런 걸 입기도 하고 다들 장발로 이렇게 머리를 넘기고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류의 불량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주류에서 벗어나 있다. 나는 비주류다. 그리고 그 비주류로서의 문학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지표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자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상은 백조에 영입됐던 이유가 미문 때문이고 이 미문이 문학과 분화되면서 백조에서 노자영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백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들은 대체 어떤 류의 행보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부터 좀 다시 토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저는 이 백조에서의 비평 담론을 장악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중재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화죠. 상대 국문과 교수님이기도 하셨는데 이제 박종화를 저희는 아마 여인천하라든지 금사매피라든지 이런 류의 역사소설가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박종화는 시를 꽤 잘 썼어요. 흑방비곡이라고 하는 시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 깎아놓은 밤톨 같은 머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백조를 주제했었던 홍사영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바로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만문만화를 그렸었던 안석영이에요. 사진은 좀 더 젊은 걸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네, 못 찾았습니다. 지금은 휘문고가 위치를 좀 다른 데로 옮기긴 했었지만 당시에는 이제 휘문고, 배제고 이렇게 주요한 고고들 같은 경우는 다 종로 일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로 일대에 있었던 인물들 중에서 이 세 명을 같이 가지고 왔던 건 이들이 함께 휘문고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휘문고보에서 이제 교사 신축한 사진을 함께 가지고 왔고요. 제가 박종화가 되게 중요한 중개자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홍사용하고 그리고 백조를 발간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금액을 투자했었던 사촌형인 홍사중이 있거든요. 이들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중재했었던 것도 박종화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박종화가 나도양에 이제 필명을 지어주기도 했었고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실 백조하고 함께 쌍둥이로 나올 예정이었던 사상지 흑조가 무산되는 이 과정을 목도했던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박종화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방식의 지식을 배울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태어났었어요. 지금은 서소문 부근에 위치했었던 되게 큰 저택에서 박종화는 태어났는데 이 사람 자체가 집에 글방이 2개나 있을 정도로 되게 거부였습니다. 박종화네 집안이.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랑채 아래에는 한문을 가르치는 글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산정 아래에는 일본어 그리고 새로운 학문들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글방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촌 형들이랑 오촌 당숙들이랑 함께 산정 아래채에서 이런 걸 배우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집 맞은편에 박종화 조부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자본을 대고 있었던 인쇄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종화는 굉장히 다양하게 넓은 스펙트럼들을 근대적인 지식들까지 포함해서 과거의 한문학까지 다 읽을 수 있던 경험을 가지고 있던 거죠. 박종화가 본격적으로 문학에 관심을 가졌던 건 그렇지만 여전히 휘문고보로 입학하고 나서인 것 같아요. 이 1916년에 휘문고보로 입학하고 나서 박종화가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이제 이후에 흑조라고 하는 사상지를 내려고 했다 무산됐었던 박종화의 1년 선배 정지연, 정백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정지용, 정백과 동기였던 사람이 홍사용이었죠. 이들은 굉장히 절친했었어요. 박종화는 학교에서 대청소를 하다가 정백이 남긴 기행문을 봤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1년 선배인 정백을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서 편지를 썼고 그리고 이 박종화를 정백이 소개를 해줘서 홍사용하고 이 둘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백조 1호의 표지를 그리게 되는 안석주를 함께 동문으로 만나는 거죠. 이들이 백조에서 휘문고의 주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박종화는 졸업하고 나서 그다음에 백조가 발간되기 2년 전 정도에는 이제 서광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서광이라고 하는 종합지에서 당시에 정백, 정지연이 편집 주간을 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글을 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서광 이후에 동인지 백조를
발간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제 아나키즘적인 것들, 사회주의적인 것들 이런 거를 소개할 수 있는 사상지로서 흑조를 함께 마련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흑조의 담당 예정이었던 정백이 완벽하게 홍사용하고 갈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정백은 이제 오히려 이후에 제가 정백의 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사회주의, 아나키즘 이런 류의 것들을 본격적인 잡지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신생활의 주요 필진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정백하고 홍사용이 헤어지게 되는 이유가 저는 이 3.1운동 전후에 있다고 생각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조의 동인들 같은 경우에는 종로 종각 일대를 3.1운동 전후로 해서 실제로 경험했었던 인물들입니다. 박종화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하루 전에 독립선언문을 이제 받아서 주변에다 한 30장 정도 뽑기도 했고 전달하기도 했고 그리고 독립신문을 지하에 배포했다고 스스로 회고하기도 해요. 근데 정지현, 정백은 아예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운동에 투신해버립니다. 이제 3월 22일에 서울 노동자 대회 같은 걸 아예 자기가 기획하기도 하고 주도하기도 하는 거죠. 정지현보다 먼저 잡혀 들어갔던 김공우가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먼저 계획한 게 아니라 정백이 먼저 접근을 해서 우리가 학생 운동을 하면서 조선 독립운동을 좀 주제를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잘 안 된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노동자 계급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삐라를 뿌리고 인쇄물을 배부하고 독립운동을 권했다가 잡혀 들어가고 그래서 정지현은 감옥에 갔죠. 결국 3.1운동 이후에 정지현은 정백이라고 하는 필명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본격적으로 운동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나서 정지영하고 홍사용의 본가가 있는 그 시골에 내려가서 둘이 합동 수필집을 내거든요. 바로 그게 청산백운이라는 수필집입니다. 근데 회고가 꽤 재밌어요. 홍사용은 자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정백하고 둘이서 자기 본가에 내려가가지고 이걸 썼었던 게 문학을 했었던 본격적인 문학에 투신하게 된 경험이라고 했는데 정백은 여기서 갈라선 거죠. 난 이제 문학 안 한다. 이런 거 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운동하겠다. 사회주의 운동하면서 아나키즘 운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백조가 원래는 쌍생아여야 했는데 흑조가 무산되고 백조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사실은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종화 같은 경우에는 홍사용하고 정백이 헤어지면서 되게 괴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조선일보 문해란에 폐원에 누워서라고 하는 시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해요. 이 두 사람이 갈라진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두 사람한테 이 시를 바친다라고 하는 부기를 쓸 정도로 매우 안타까워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둘의 길은 이제 이후에 달라진 거죠. 자, 정백이 얼마나 이들과는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를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전체를 읽지는 않고요. 짧게 정백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 위주로만 살짝 이야기를 드릴게요. 끝에서 두 번째 행 정도 읽을게요. 이 집의 숨은 촉수는 알 것이다. 바로 이 빈궁이야말로 비밀이다. 그러니까 이제 토막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막살이에서 사는 이 가난한 마을, 이 빈궁, 빈초원의 이 기야, 가난함, 굶주림 이런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빈궁이야말로 이 마을을 유지하는 비밀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비밀에 바로 불을 달아요. 정종은 여기에서 꽤나 시니컬한 어조로 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연부터는 읽을게요. 천당의 처분도 돈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 시절이다. 어디에선지 교회에서의 쇠북이 운다. 비가 들이치는 저작거리를 숨어서 넘어오는 바로 이 통곡이 이 마을 어귀로 흘러들어온다. 비가 흐르는 오막살이를 더벅머리 같은 그 지붕을 숙여가며 쓰러지는 울타리를 맞붙들고 추녁끝마다 주룩주룩 흘리나니 줄기줄기로 눈물이여라. 이후에 백조의 시도 좀 보겠지만 익히 좀 짐작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신생활에서 실린 정백, 여기에선 필명을 노초생을 썼습니다. 노초생, 정백, 정지연의 비오는 빈촌입니다. 되게
우리가 이제 이후에 24년, 25년에 발족되는 카프의 시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죠. 사회주의적이고 비판적이고 가난과 빈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가요? 종교도 이들을 교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종교마저도 돈으로 천당에 처분을 하는 바로 이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에는 비를 제대로 피할 수 없는 이 지배에서 쓰러져가는 울타리가 있는 이 빈촌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눈물과 비를 등치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문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정지현은. 실제로 정지현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해방 후에 처형당하기 전까지도 그냥 대표적인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상당히 거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전 지점에서 생각했었을 때 백조가 처음에 문학과 사상을 함께 통틀을 수 있는 지점에서 갈라져서 문학만을 지칭하게 되는 것 자체가 3.1운동이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백조의 외부가 이제 달랐다라고 하는 것과 별개로 백조의 내부가 어떤 방식으로 갈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지점들이 저는 바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박영희와 김기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배제를 이야기를 안 드렸었죠. 휘문만 이야기를 드렸고 이거는 배제학당 동간입니다. 이 사진은. 그리고 아래쪽이 박영희. 백조 1기부터 활동했었던 인물이죠. 근데 박영희를 보통은 한국문학사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카프에서 대표적인 비평가였는데 초창기에는 안 그랬던 거죠. 그리고 김기진. 백조 3호에서 합류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김기진이 백조의 내부에서 아예 내파를 하는 거죠. 이런 감상적인 문학 말고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프롤레타리아 문학이야라고 하는 방식으로. 박영희가 백조에서 1호부터 활동했었던 것과 다르게 김기진은 이제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3호 정도에서부터 뒤늦게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게 백조의 내파라고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김기진은 초창기부터 목적이 있었던 거죠. 백조가 완벽하게 문학이라고 하는 것만을 그리고 순수한 문학이라고 하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지는 동인지라면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문학은 본령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되어 있는 방식의 문학이다. 프롤레타리아트 문학이야말로 우리가 향후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카프에 본격적으로 영입을 하게 하는 게 김기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기진이 경험한 3.1운동은 어떤 것이었느냐? 당시에 배제고부 학생이었던 김기진은 3월 1일 전후로 해서 4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반장이 부탁을 해가지고 탁골공원에 독립선언식에 참가를 했었대요. 그리고 그 전날 밤부터 어디에 있었느냐? 반장이 있는 하숙집에 가가지고 막 이래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그랬다는 거죠. 같이 반 구성원들하고. 그리고 이제 3월 1일이 지나고 나서도 3.1운동은 꽤 장기적으로 지속된 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한문 앞에 모이라는 쪽지 같은 거를 나눠주기도 하고 거리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게 선언문을 낭송했었던 탁골공원이라면 여긴 남대문입니다. 이 인파가 전부 다 3.1운동에 참여했던 인파였던 거죠. 김기진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대문에서 있는 학생 시위에서 막 하다가 또 끌려가죠.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근데 뭐 가담자, 그냥 단순 가담자다. 적극적인 운동 획책자는 아니다라고 해서 한 3일 정도 수감되고 나서 풀려나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3.1운동을 경험했었던 서울에서의 대부분의 고보들이 전부 다 6개월 이상의 휴교 상태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김기준도 마찬가지죠. 학교를 못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류의 풍경들이 발생하느냐. 기존에 되게 3.1운동을 경험하기 이전의 식민지 시기에 대부분의 풍토가 좀 사적인 의미에서의 근대인이었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광경이었다면 이 장기 지속적이었던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자기가 수용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되게 격렬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휴교가 끝나고 나서 학교에 돌아왔더니 전부 다 막 머리 엄청 길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수업하는데 선생님들이 말할 때 지당하십니다가 아니라 계속 아님데요.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내면 자체가 변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면은 일종의 장발이기도 하고 뭐 불량이기도 하고 퇴폐이기도 했었던 거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경험을 했었고 그 경험 이후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가시적인 표현이었던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기진은 이후에 유학을 가게 되죠.
한 3년 정도 도쿄의 립교대에서 영문과에 진학을 했었고, 이때 이제 나카니시 이노스케라든지 아니면은 고막교 우미라든지 이런 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선의 현실음악 이제 나카니시 이노스케가 엄청 핍진하게 묘사를 한 소설 같은 걸 읽으면서 충격을 받기도 하고, 이제 세계는 사회주의 운동과 문학이지 하면서 클라르테 운동이야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제 유럽의 그런 운동들을 아소히사시를 만나고 그리고 고막교 우미를 만나면서 되게 놀랍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롭게 무장한 김기진이 조선에 와서 백조에 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영희를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득을 한 거겠죠. 자, 다시 노자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이들의 간극 사이에서 춘성, 노자영이 가지고 있는 시가 얼마나 되게 가소롭게 읽혔겠어요. 신생활의 마지막 발간됐던 호에서 노자영은 진주의 별이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근데 그 시를 일컬어서 박종화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느냐? 화장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막 입술을 바르고 미문으로 치장한 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건 그냥 문학 아니고 인기에 영입하기 위한 연애시지라고 하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에 와서는 뭐야 왜 저래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좀 이게 귀엽다고 생각하니까 현대 국어로 조금 읽어볼게요. 그리운 당신이여, 무거운 침묵에 잠긴 밤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저 어둠, 산도 물도 그리고 아름다운 꽃까지 모두 그 무서운 입으로 삼켜버리는 시겨움한 밤입니다. 그러나 다모 저 북쪽 하늘에는 아침 햇발에 미소를 짓는 하얀 이슬의 눈 같은 보기만 해도 귀여운 진주의 별이 있습니다. 오글거리지만 여보세요? 스윗하트요. 검은 하늘에 하얀 별 한 개 얼마나 귀엽습니까? 어둠을 쫓아줍니다. 광명은 은길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야말로 온갖 녹색 중에 한 송이의 꽃과 같습니다. 그 별의 웃음, 그 별의 사랑, 대지의 가슴에 전해줍니다. 당신이여, 나의 생위에도 밤이 왔습니다. 번민의 밤, 고통의 밤, 꽃피려던 나의 가슴과 향기에 돌든 나의 머리를 짓밟고 차고 혼미하게 하는 내 청춘을 삼켜버리는 어두운 밤이 왔습니다. 그 어두운 밤빛을 등에 지고 험한 산, 거친 벌판에서 나는 헤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진 진주의 별, 멀리 그 별이 눈앞에 떠올 때 사랑의 황금빛줄, 그 광명의 은길, 그리고 웃음이 담긴 술잔, 당신이 던지는 그 금줄을 손에 잡고 환한 빛의 은길로 쫓아나와 웃음의 술잔을 마시려 합니다. 그러니 나의 사랑이여, 나의 사랑이 나의 삶을 구원해주는 하나의 길이 되어주길 바란다. 이런 거죠. 귀엽지 않나요? 박종화는 싫어했을 것 같긴 해요. 이후에 박종화 같은 경우에는 힘의 예술, 역의 예술이라고 하는 문학 평론을 주창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좋은 성과를 낸 인물로 이상화를 들고 있죠. 근데 이 이상화의 말세의 희탄을 보면은 얼마나 노자영이 그리고 노초 정백이 가지고 있는 결과 백조가 지향했던 문학의 지점들이 다른지를 좀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예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역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후에는 보통 신경향파 문학 그리고 이후에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내용의 혼재가 있어서 마치 박종화가 프롤레타리아트 문학에 감화돼서 자연스럽게 신경향파 문학으로 가기 위해서 힘의 예술, 진정한 운동의 예술 이런 걸 주창한 것처럼 회고가 잘못되거나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 결은 다릅니다. 박종화는 삶에서의 열정, 사랑 이런 거를 부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누구냐? 예술가다. 그렇다면 그 예술가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만 사람의 뜨거운 심장 속에서, 만 사람의 이 헝클어진 뇌 속에서 고뇌를 건져줄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있는 예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힘이 있는 예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어떤 것이냐? 값싼 연애문학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그냥 미적지근한 미온적인 사실만을 보여주는 문학? 좀 영상석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런 문학만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뇌, 괴로움 이런 것을 건져낼 수 없다. 그리고 이 시대적인 불안을 위로할 수도 없다. 이 말은 노자영 같은 건 문학 아니다. 염상석이나 이런 류의 사실주의만을 이야기하는 김동인 같은 이런 류의 문학들도 우리는
지양한다. 내가 말하는 건 무엇이냐? 시대고가 투영돼 있는 거다. 그랬을 때 이 시대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나의 내면, 나의 자아, 나의 근대, 거기에서 부딪히고 있는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문학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백조 창간호에 실린 바로 이 말세의탄이라고 하는 이성화의 시를 가리켜서 뜨겁게 달궈진 쇠 같은 오열하는 노래다라고 박종환은 상찬을 합니다. 그럼 그 시가 어떻게 해서 힘의 예술, 뜨겁게 달궈진 오열의 노래인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말세, 말 그대로 세상의 종말이죠. 그때의 희구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저녁에 피 묻은 동굴 속으로, 그 밑이 없는 동굴 속으로 끝도 모르고 나는 거꾸러지련다. 나는 파묻히련다. 가을에 병든 미풍의 품에다. 꿈꾸는 미풍의 품에다. 낯도 모르고, 이거 낯이 표기가 제가 원어라서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낯입니다. 찬란한 햇살이 있는 그 오후의 이야기예요. 낯도 모르고 밤도 모르고 나는 술 취한 집을 세우련다. 나는 속 아픈 웃음을 빚으련다. 조금 기대하는 바랑은 다르죠. 마치 이 시를 가리켜서 시커멓게 굵은 선으로 막 꿈틀꿈틀하는 그런 새파랗게 달아서 녹은 무샘물에 끼얹어같이 인생을 통곡하는 시다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앞에서의 노초가 이야기했었던 빈촌이라든지 이런 시가 더 맞는 것 같은데 대체 왜 이게 인생을 통곡하는 시인가? 그거는 바로 파릇파릇한 청년들이 경험했었던 그리고 문학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적인 갈등이 이 시에서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초창기에 백조를 손쉽게 평가를 했었던 말 중에 하나가 3.1운동의 좌절로 인한 퇴폐, 허무주의 이런 류의 평가들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지금에 와서는 너무 낡은 평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20년대 때의 주요 동인지를 활동했었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게 단순히 문학만으로 침잠하는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사회주의라든지 아나키즘하고 함께 공명하는 지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신생활이라든지 이런 류의 잡지에 주로 기고를 했었던 염상석, 남궁벽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도 있고요. 혹은 이것이야말로 근대적 자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게 이제 근래에 와서는 어느 정도 일치되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단순히 허무주의라고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바로 이 끝도 없는 동굴 속으로 나는 거꾸러지고 파묻히는 겁니다. 나는 거꾸러져 있는 게 아니고 파묻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의 진단이 아니라 나는 차라리 뛰어들겠다. 자기가 투신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이런 괴로운 현실 상황에서 내가 내 온몸을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다짐이고 그리고 재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자기가 부딪히는 현실과 전통을 부정하면서 근대적 자아를 내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외적인 외화뿐만 아니라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규제라든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되게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과 부딪히는 것이기도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조는 되게 동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되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 이 인식은 함께 그렇게 되게 여러분이 오니 종로거리가 파릇파릇하고 환하다라고 이야기했었을 정도로 함께 울고 웃고 술을 마시고 떠들고 문학 얘기를 하루 종일 하면서 골방에 처박혀가면서 이야기했었던 그 지점들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문화사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 문화사가 어디냐면 인사동, 낙원동 있죠? 그쪽 인근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회고할 때 주로 백조 동인들이 뭐 했느냐? 이 동인지를 발간하기 위해서만 따로 모이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문화사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그 문화사는 마루가 2개가 있고 온돌방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온돌방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마루에 있기도 했고 그랬다는 건데 그래서 아예 이 백조사에서 숙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쪽에 가까이 살면서 백조 동인이었던 현진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진건은 이때 당시에 일찍 결혼을 했었으니까 근데 허구한 날 백조 동인들이 놀러 오니까 아내가 맨날 술상을 차려줘야 됐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전 이런 것 같아요.
백조가 단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파를 위한 김기진의 영입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동인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 문학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명하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것이 되게 처절하게 드러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이 내면의 서사는 사실상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걸 손쉽게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퇴폐적이었다, 허무주의적이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저는 이게 뭐 딱히 짐작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맥락들과 당대의 경험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동굴로 그냥 뛰어드는 사람이고 맨날 술 마시는 사람이고 허구한 날 낮도 밤도 모르면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처럼 읽히는 거죠. 오히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적인 충돌 인한 이 괴로움과 그 괴로움에서 빚어나오는 웃음이라고 읽히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동인들에게는 실감이었던 것이 이 동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치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추상성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애매성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현대시가 예견하고 있는 방식의 독해의 간극이기도 한 것 같아요. 결국 근대적 의미에서 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문학을 구축하려고 했었던 이 노력들은 손쉬운 비탄으로 읽힐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이건 뭐 비단 시뿐만은 아닙니다. 초기 근대 소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함께 정신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이 동지를 만났고 그 공유할 수 있는 실감이 있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계속해서 내면의 서사가 범람을 하게 됐었을 때 그 설득력이 문학에 툰신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크게 얻기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랬었을 때 이 애매성하고 추상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들이 전달하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게 힘이 예술이라고 말했는데 내면에 경사돼 있다면은 그 외에 다른 걸 설명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갖는 거죠. 제가 앞서서 백조를 내파하는 힘이 김기진이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백조 자체가 단명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은 이런 방식의 내면에 경사되어 있는 동인들만의 유대감으로 문학의 설득력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짐작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백조 자체가 가지고 있던 결과물을 크게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맥락들이 단순화될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고 난 뒤에는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죠. 이제 3.1운동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백조와 같이 되게 불량하고 낭만 있고 혹은 퇴폐적이거나 경박해 보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백조에 영입하지 않았던 흑조를 사산하고 그리고 신생활이라든지 사회주의 운동가로 갔던 정백처럼 실제로 혁명과 사회주의로 투신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니면은 김기진처럼 그리고 김기진이 설득했던 박영희와 같이 이제 아예 다른 방식의 이념, 사회 이런 류의 문학들을 꿈꾸는 사람들로 서로 맥락이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그거죠. 우리는 3.1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더 알게 되는 주체가 되었고 그리고 비록 내가 행복할 수는 없어도 더 자유로운 내면을 구사하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물로서 백조를 총체적으로 봤었을 때 백조의 시작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한계 그리고 백조가 결말을 맞이하면서 변곡점을 보여줬던 지점들까지 저는 21년부터 23년에 불과 3년밖에 발간이 안 됐던 이 짧은 동인지가 가지고 있는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과 가능성들에 조금 천착해보는 게 재미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거론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예를 들면은 이 이제 백조에서 주로 소설을 담당했었던 나도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현진건을 오히려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빈처라든지 이런 류의 소설을 많이 썼었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에피소드들도 꽤 재미있는 지점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제가 가볍게 입문하는 강좌로 이걸 시작을 했으니까 의도가 잘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는 부담감이 지금 생기네요. 어떡하지? 생각보다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다는 고민이 들기는 합니다만 네. 그냥 단순하게 동인지의 시대적인 계보나 아니면 맥락이나 이런 거를 암기하는 것은 조금 아쉽잖아요. 만약에
한국에서의 근대시 그리고 현대시가 어떻게 정착되는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살피는 과정에서 백조라고 하는 동인지가 가지고 있는 이 역할들을 조금 토타보는 것도 재미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히려 3.1운동이 이들을 일종의 좌절과 허무, 퇴폐로 몰아넣은 게 아니라 3.1의 경험이 이들의 새로운 내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상기하면서 이 시를 그리고 잡지를 읽어보셨으면 아니면 관심이 있다면 이들을 좀 더 살펴보셨다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원문을 수록을 했는데 이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저는 가능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인 표기들이 전달하는 좀 뉘앙스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기는 현대국어로 풀어서 읽기는 했지만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실제로 이것들은 저작권이 풀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서 이때 당시에 띄어쓰기, 표기 그리고 그걸 염두에 둔다면은 어떻게 눈으로 읽고 어떻게 발성을 했었을지 그런 걸 좀 상상하면서 읽는 것도 좀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선 이제 사진이 꽉 차 있어서 되게 좋네요. 바로 이게 3.1 운동을 경험했을 때 당시의 현장 장소성을 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종로 일대를 한번 지나가실 때 탑골공원이 이런 공간이었구나. 그리고 문학을 경험했었던 이들이 단순히 문학만으로 투신한 게 아니라 되게 역사적인 현장에서 함께 있었고 그리고 감옥마저도 갔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되게 다른 가외의 기쁨일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